웰빙 삼총사? 몸매는 한돈 등심? 어머, 김현주 씨,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네, 한돈 웰빙 삼총사에게 관리받잖아요. 웰빙 삼총사? 몸매는 한돈 등심, 스트레스는 한돈 뒷다리살, 피부는 한돈 안심이 관리해주죠. 한돈 웰빙 삼총사.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돼지 한돈으로 관리하세요. 한돈자조금. 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콩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시네타운 19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일주일 만이네요. 네. 뭐 메일 온 거 있나요? 맨날 보니까 뭐. 예. 비주얼 담당 김은종 PD입니다. 네, 메일 아니 온 이메일 담당이에요 이제. 이메일 담당.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비주얼이 아니라 이메일을 맡고 그래, 있어요. 일단 자기 소개부터 하고 이메일 소개를 하든지 말든지. 네, 저는 컬투쇼 맡고 있고요. 원더풀 라디오 목포의 항구다를 썼던 이재익 PD라고 합니다. PD 겸 작가. 정말 제가 이메일 담당인데요.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배원 중에 어깨가 가장 넓은. 그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저 무려 2통이 나왔어요. 일단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저는 지금 시네타운 맡고 있고요. 지금 시네타운 19 이 야매 방송의 프로듀싱도 맡고 있는 월급쟁이 애환이 서린 방송 담당 PD 이승훈입니다. 저 말을 하니까 제가 한마디 안 할 수 없네요. 저 희망상 변진섭 담당인데요. 완전 밀렸어. 변진섭 팟캐스트가 이것만도 못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거 꽤 순위가 높아요. 팟캐스팅 내가 어저께 뭔가 그 구글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거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순서로 볼 때, 그러니까 명확히 1등, 2등 이렇게 돼 있지 않은데 순위로 볼 때 팟캐스팅 순위예요. 왜냐면 뭐 컬투, 뭐 유희열, 뭐 성시경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돼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꽤 높은 순위예요. 갑자기 위안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꽤 높은 순위니까. 가보자고 한번 우리. 그 안에 변진섭은 없어. 눈물 나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오늘 에어트림님 말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 안 오셨고요. 에어트림님 안 오셨어요. 섭섭합니다, 에어트림님.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셨고요. 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현님. 어우. 오늘 아침에 3편 다 들었네요. 1화, 2화, 3화 갈수록 고삐가 풀리는 느낌이. 못 배웠다는 얘기죠. 친구들이랑 영화 얘기하는 느낌이라 재밌네요. 크크크크크크. 그리고 소극적 청취자로 하여금 이렇게 피드백 메일 쓰게 설득하시던 그 멘트 아주 효과적이네요. 와우! 지저스! 그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이 유일한 청취자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청취자. 지금 2통이 왔지만 한 분이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가족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남은 한 분, 당신이 유일한 청취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면 다음 주 우리 메일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불안하다. 두 번째 남는 이불님. 남는 이불님. 약간 멘트가. 왠지 친구분이 보내셨을 거거든. 남는 베개 뭐 이런 거. 아니 침대 위에 장난꾸러기라고. 그러니까. 침대 위에 퀴리 부인 뭐. 아니 이재익 PD님 그 별명이 침대 위에 장난꾸러기였나? 심술쟁이였나? 아니요. 그만하시죠. 침대 위 보난자라고 해요. 아무튼 의미심장한 남는 이불님. 예.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장기야 대단한 라디오 때문에 SBS 라디오 사이트 들어왔다가 시네타운 19을 알게 됐어요. 매일 알려주신다고 했을 때 평소 라디오 들을 때처럼 그냥 넘어가려는데 바로 당신. 애절한. 바로 당신. 이 소리. 진심은 통해요. 네, 이 소리에 각성하고 보냅니다. 전 지금 어벤져스 얘기하신 2번째까지 들었는데요. 아직 하나 남았네요. 얏톳. 고정 코너 느낌의 잤나 안 잤나 부분에서는
밖에서 듣다가 혼자 뿜어버렸습니다. 고정 코너 느낌. 이승훈 고정 코너 PD의 느낌이 아니고요. 정확한 어떤 컨셉. 좋아. 고정 코너예요. 고정 코너인데. 유일한 코너죠. 그리고 이승훈 PD님 목소리 엄청 섹시한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 제가 지하에서 많이 봤는데 감사합니다. 수포로 돌아가 참 다행이란 말도 괜히 드리고 싶네요. 유후후. 뭘로 돌아가 다행이라고요? 수술이 수포로 돌아가서. 섹시하답니다. 압구정동 예송 이비인 후과입니다. 쌍봉 빌딩에 있는. 근데 이건 실패한 사례이기 때문에 간접 광고. 그 쌍봉 볼링장 위에. 네. 쌍봉 볼링장 위에. 쌍봉 사우나 위에. 네, 2층에. 참나 거기 비누과가 있었구만. 그런데 방송 엄청 좋아서 앞으로 인기가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뭐 작게라도 홈피 안 만드시냐고 물어보면 왠지 귀찮다고 하실 것 같네요. 여튼 어제 오늘 덕분에 진짜 즐겁네요. 세 번째 방송도 듣고 올게요. 고마워요. 이히히. 사연 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연 소개를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 내가 볼 때 변진섭보다 잘하는 거야. 변진섭보다 나. 내가 볼 때는 진서병님이 그래서 지금 팟캐스팅 순위가 낮은 거야. 이렇게 눈물 나네요. 사연 정말. 소개를 너무 자연스럽게도 안 눈물 되고 나네요. 이렇게 예. 지금 사연을 읽고 있습니다 느낌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나야 되는데 적확한 어떤 아무튼 뭐 두 건의 사연이 왔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네요. 고무적이라고 하죠. 고무적입니다. 정말. 남는 입을 진짜 잊지 않겠어요. 에어트림님도 뭐 에어트림님, 여전히 감사하고 있어요. 동현님, 김동현님 감사합니다. 스턴건 김동현. UFC에서 지금 이제 돌아왔어. 김동연이에요. 연. 그런가요? 김동현. 네. 여기 팟캐스트 평가도 읽어줘요. 팟캐스트에도 평가를 남겨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영화를 비틀어 쉽게 하는 방송 별명 배시시송. 이전에 홍보용 시놉시스가 아닌 솔직한 영화평이 영화를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 방송입니다. 이런 진지한 평을. 너무 진지. 자, 방송과 어울리지 않는. 바이 자바콘 스타일 화려한 방송이네요. 다른 방송이 습자지 잘 읽어야겠네요. 습자지 두께라면 이 사람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습자지 두께라면 뭐야 이 사람 왜 웃는 거야? 난 어디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베껴 쓰기를 제가 워낙 열심히 했어요. 학교 날 때. 그 생각이 나서 습자를 하던 그 생각이 나서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방송이 습자지 두께라면 당신이 안 웃을 때까지 계속 읽을 거야 이거. 다른 방송이 습자지 두께라면 참 나 못하겠네 오늘. 이 방송은 하드보드지네요. 하드보드지는 별 문제가 없네. 하드보드지네. 그러니까 저쪽이 축축하다면 이쪽이 건조하다 이런 건가 뭐? 저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습자지라는 말 잘 안 써. 근데 여기 모인 이 세 명의 지식이 정말 영화 지식이 정말 습자지 두께예요. 정말. 제가 당신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습자지의 반대말은 뭡니까? 글쎄요. 하드보드지 아닙니까? 하드보드지. 사람 참. 그래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참 방송 재밌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요새 드라이하네요. 금목장이랬다고. 너무 얘기가 길어졌네요. 본 방송으로 빨리 들어야 되는데 기다리시는. 근데 여러분의 이런 리액션 저희는 정말 갈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멘트 해주시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바로 당신이 유일한 청취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시네타운, CINETOWN, 시네타운 골뱅이. 아니. 19가 빠졌어요. 19가 빠졌어요. 그걸로 보내면 우리 프로그램으로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시네타운 19, 영어로. 그다음에 19. 숫자는 19.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 sbs.co.kr 아닙니다. 예, 상품 있습니다. 네. 너무 습자지 같았어. 너무 습자지. 상품 설명. 습자지 2장 드립니다. 상품은 저희 컬투쇼 365회 언제나 방청할 수 있는 방청. 방청 자유- 쉽지 않아요. 자유-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10대 1 정도입니다. 10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주변에. 한 주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 반응이 메일 그리고 이 팟캐스트 평가가 10회가 넘는다 그러면 저희 제가 쓴 소설 중에서 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돈으로. 좋아. 제 돈으로 직접 대단한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저희가. 예. 뭐 소설 중에 뭐요? 제일 많이 팔린 게 뭐예요? 소설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서울대 야구부 영광인데 야구 시즌마다 나가더라고요. 그거 제가 소개한 책 그 제목 따라한 거 그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티스타 수술팀의 영광이라는 네. 책을 그대로 뺏긴. 뭐 안 됩니까? 뭐 법적으로 걸린 거 없잖아요. 정말 네. 습자지 같은 소설이네요. 이런 개.
너무한다 이 사람들 정말. 얄팍하네요 정말. 그렇게 습자지처럼 아니 근데 얄팍하네요. 그 소설이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학부의 영광도 읽어봤고 저 바티스타 수술팀의 영광도 읽어봤는데 예. 둘 다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바티스타 수술팀의 영광을 읽고 이재익 PD님한테 추천했어요. 이 책 재밌으니까 읽어봐라. 그랬더니 제이기 형은 제목만 읽고 제목만 읽고 따라한 거예요. 제목에다 습자지를 댄 거죠. 소설 다 읽었어요. 소설 다 읽었고 그 작가 다른 소설도 읽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그 제목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대로 뵙겠죠. 전 잘 써먹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합니다. 타고난 기회주의자예요. 껍빛다리라고 하죠. 자, 방송 내용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화 돈의 맛. 아우 임상수 감독님의 칸 출품작. 출품작이죠. 네. 두 번째죠. 한여에 이어서. 네네. 예. 돈의 맛 소개하겠습니다. 돈의 맛 줄거리 소개 이재 PD님이 간단히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합니다.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특정 어떤 재벌가를 연상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에 존재할 법한 그런 거대한 부를 가진 재벌가의 말하자면 굳은 일, 좀 지저분한 일 같은 것을 해주는 그런 직원으로 한 남자가 집사 비슷한 개념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집 그러니까 회장이지만 사실은 실권은 없는 뭐 술집으로 치면 기둥서방 같은 느낌의 그런 회장 남자 회장이 있고 실권은 전부 그 여자 안주인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윤여정 씨가 했던 그런 어떤 가족 속에 들어가서 이 정말 더러운 또 냉혹한 이 어떤 재벌가의 질서와 암투 그리고 돈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결국은 염증을 느끼면서 거기서 죽을 고비까지 넘기면서 탈출하게 된다 이런 뼈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재벌가 딸과의 로맨스도 얽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안팎으로 넘나드는 약간 서스펜스 구조도 살짝은 가지고 있고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 제목이 돈의 맛인데 돈의 맛이 뭘까요? 당연히 저는 이제 욕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본에 대한 욕망.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판권 계약을 할 때 돈의 맛을 느끼는데 담당자를 만나요. 뭐 CJ면 CJ, 롯데면 롯데 만나가지고 이제 이재익 작가의 책을 관심이 있어서 판권을 사려고 하는데 하면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사실 머릿속으로 얼마를 줄까를 생각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지점을 아마 임삼수 감독이 모욕이라고 표현한 부분인데 사람을 치사하게 만들죠 돈은. 그 지점을 가지고 이 영화가 파고드는 것 같은데 거기다 보면 그 영화가 그 집사 그 배우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김강우 씨를 치사하게 만들잖아요. 스스로에게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주영작 실장이죠. 그 바람난 가족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죠. 주영작 실장을 치사하고 더럽게 만드는데 스스로 또 보란 듯이 또 거울을 갖다 영화 굉장히 노골적인 영화잖아요. 장면으로도 그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부끄러워지는 그 느낌. 돈은 그렇게 만들거든요.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근데 돈만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그 장면 되게 노골적이에요. 거울을 갖춰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다 그 뒤에 보면 돈이 있어. 정말.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돈의 맛을 임상수 감독이 말하고 싶은 돈의 맛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좀 약간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너무 노골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슬렸어요. 이렇게 좀 뼈대를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뭐 찰흙을 잘 예쁘게 입혀서 이렇게 뭐 머리 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철사가 막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점이 좀 안타깝긴 한데 뭐 나름대로 그래도 볼 맛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수 감독하고 몇 년 전에 그 한여로 깐에 갔을 때 그때 뭐 이렇게 인터뷰 섭외를 한다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미 무슨 파티에 가가지고 와인으로 완전히 꽐라가 된 상태였어요. 임상수 감독이.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솔직한 심정을 막 얘기를 막 토로를 하는 뭐 그런 과정을 제가 섭외 과정 중에 우연히 함께 듣게 됐는데 제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그때 임상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말하자면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직장에 매여 계시고 아마 힘들게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말하자면은 다 돈의 노예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임상수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돈의 우리가 너무 그 돈의 맛에 너무 우리가 중독돼 있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김강우 실장도 그러니까 그게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설정은 아니지만 임상수 감독 말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동부의 미국 동부대학에서
뭐 NBA 하고 그래갖고 한국 들어온 그런 사람인데 결코 이 사람이 뭐 저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뭐 영어로 대화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누고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 슈퍼 엘리트죠. 슈퍼 엘리트. 슈퍼 엘리트로 나옵니다 정말. 저는 뭐 돈의 맛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맛을 못 봤더라고요. 왜요? 돈 많이 버셨잖아요. 많이 써서 그렇지. 돈 냄새를 맡지 좀 돈 냄새를 많이 맡아야 매워서 그렇지. 많이 맵고서 그렇지. 여기서 또 눈물이 돈의 앞을 맛은 바로 가리죠. 눈물의 맛이에요. 당신에게 있어서. 이 중에서 이제 돈의 맛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은 이승우 PD예요. 그렇죠. 사실은. 가장 큰 왜냐면 돈을 움직이고. 예, 가장 큰 돈을 움직이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제관념, 이 돈에 대해서 뭐 재테크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이승훈 PD 빠삭하니까요. 저는 이거 돈의 맛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우리나라 와서 강연을 했잖아요. 그게 돈으로 생각이 살 수 나더라고요. 없는 것들. 책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기묘한 지점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샌델 교수는 원래 그 체제비하고 항공료에는 돈을 안 받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강연이 무조건 무료 강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조건으로 걸어. 난 무료 강연을 하겠다. 근데 샌델 교수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표가 유료에 거래되는 거죠. 안표로.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을 강연하기 위해서 와서 일부러 돈으로 살 수 없는 표를 돈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시간과 성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지게 얻게 되는 표를 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표로 거래되는 거죠. 그 지점이 되게 뭐랄까 아이러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의 맛에서 나오는 이 돈이 가지는 그 기묘한 특성을 좀 드러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최근에 그 에피소드가 되게 저 생각이 작가 많이 누구죠? 나더라고요. 되게 예쁘게 생겼다. 처음 보는 작가인데. 저 작가 예, 이쁘다고 얘기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방송이 정말 보여서 눈에 보여서 여쭤봤어요. 살아있네요. 네, 살아있네요. 방송이. 저분의 눈은 살아 있어요. 마이클 샌델까지 등장했네요. 드디어 우리 팟캐스트에. 아 너무 어려운가? 아니요, 괜찮아요. 좋았어요. 아니 그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제 책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부분이. 뭔가 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예. 이거 한여의 리메이크작의 속편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김기영 감독의 한여라는 영화를 임상수 감독이 리메이크했잖아요. 네. 이거를 속편으로 봐야 될까요? 거의 뭐 하남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남. 김강우가 이제 하남이다. 전도연이 한여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는 근데 사람들 사실은 많이 이게 있더라고요. 엮여 있을 뿐이지 속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난 가족이라는 네. 그 이전 한참 몇 년 전 2003년. 작품이죠. 2003년 작품하고도 너무 맞닿아 있어요. 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주영작이라는 인물이 거기도 주영작이에요. 이름이 같죠. 이름이 늘 같고 주영작이에요. 그 임상수 구조가 감독의. 거기 이제 중산층 가정이 이제 그 불륜으로 네, 네. 파탄이 나는 모습을 지금 해체가 되는 네. 해체가 파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해체라고 봐야지. 해체가 되는 과정을 담담하게 냉소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재벌집이라는 것 그리고 돈을 앞세워서 영화를 포장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불륜으로 한 가정이 해체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뭐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바람난 가족의 재벌판 아닌가, 재벌 버전 아닌가 볼 수도 저는 있어요. 저희 간에 100% 동의하는데 저도 바람난 가족이 연상이 됐어요. 100% 연상이 됐는데 문제는 바람난 가족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난 정확한 가족이 지점이야. 이 주제 의식을 훨씬 더 잘 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예, 이번 거는 솔직히 캐스팅만 더 화려하고 돈도 더 많이 들였죠. 그 세트 같은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난 예. 잘 만들었어. 더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바람난 가족이 훨씬 더 이 주제 의식을 더 잘 살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속편 얘기로 돌아가자면 굳이 속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임상수 감독이라는 이 작가가 이런 크리에이터가 자기 작품들을 차용하고 또 유용하고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유용하고 또 변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하는데 왜 많은 분들이 이제 한여의 리메이크, 그러니까 한여의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냐면은 남이라고 이제 김효진 씨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 인물이 한여에 등장하는 인물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 대사까지 나오잖아요. 네. 자기 키우던 부모가 또 불타 죽었다는 대사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비서로 나와서 이 맛에 이 짓 하는 거야라는 안경 쓴 뚱땡이. 그 친구도 저 한여에서 등장하던 그 전도연 씨의 친구로 등장하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서는 되게 그 전도연 씨를 북돋아주는 캐릭터였는데 그 사이에 변한 거죠. 그 대사가 녹아 있다가 이 맛에 이 짓 하는 거야가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적인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속편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주제의식 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속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역시 그 김은종 PD님은 임상수 감독님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임상수 감독님 영화에 지난번에 대해서 이미 밝혔지만 네, 네. 좋아는 하는데요. 네. 이게 말하자면 바람난 가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점점 하락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람난 가족은 정말 굉장히 잘 봤거든요. 네. 그때 그 사람들도 좋았는데 네. 그 이후에는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음. 예, 조금 왜냐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명확한 분이에요. 음. 하고자 하는 얘기도 저는 동감이 가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포장을 너무 서툴게 한다는 느낌.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죠.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이렇게 돌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학적이라는 게 사실 메타포라고 하는 이 먹물들의 먹물이, 습성. 이놈의 먹물 그러니까 빠지질 않아 먹물이.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이건 잘못됐어, 부자는 나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예, 거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의해요. 근데 이제 그 표현 방법이 예. 일단 재미가 없다는 세련되지 거죠. 못하다. 예, 재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짜 개새끼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정말 누가 봐도 개 같은 놈이야. 네. 개새끼야. 네. 그럴 때 그걸 바라보는 주인공이 그 개새끼한테 야 이 개새끼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좋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임생수 감독은 야 이 개새끼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개새끼한테 개새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았거든요. 임상수 감독님 영화. 저도 그 영화 되게 굉장히 좋죠. 재밌었어요. 네. 바람난 가족 그때 그 사람들 이 두 개가 예, 정말 그때 정점이었죠. 임상수 감독은 네. 아주 그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저 김문종 PD 말에 100% 동감해요. 이 영화 보다 보면 많은 인물들의 대사가 정말 아까 적절한 표현을 썼는데 이 밖으로 뛰어나온 철골처럼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잘라줘야 되는데 그게 한두 군데라면 괜찮겠는데 너무 많아서 야,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였어. 특히 저는 그 김효진 씨가 보냈던 그 재벌가의 딸 네. 정말 자기 가족을 얘기하면서 탐욕스럽다느니 네. 눈 뜨고 못 봐준다 이런 식의 대사를 언급하는 걸 보고 저거는 아예 대사를 안 써도 대사가 아예 없어도 저 장면에서는 충분히 관객들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굳이 너무나도 그 탐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탐욕적이야라고 말해야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돌려서 표현할 수 있고 또 감춰놓은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 임상수 감독님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 속 소품들이 되게 장치를 이것저것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사실은 임상수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돈의 맛에서 보면 그 김강우랑 김효진 씨가 누워 있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을 위에서 부감으로 찍었는데 옆에 책이 한 권 놔져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탁식 페어런츠라는 맞아, 책이에요. 탁식 페어런츠. 네. 여러 번 등장하죠. 예. 네.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상처받은 세월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재건하자라는 게 부제거든요. 그 책에.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 찾아봤어요? 찾아봤죠. 야,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부제가 그거예요. 수잔 포워드란 양반이 쓴 책인데 탁식 페어런츠 부제 부모에게 상처받은 세월, 물론 영어겠죠. 부모에게 상처받은 세월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재건하자. 이게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윗대들이 잘못 살았어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감춰놓은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라기보다는 그 딸의 모습이죠 사실. 아들은 네네, 뭐 물론 전혀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백윤식 그 윤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이제 부르던 노래 같은 경우도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휴식이란 노래인데 겨울나그네 중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부지런히 사느라고 내가 아픔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살았는데 휴식처를 얻고 나서야 내가 아픔을 알게 됐다. 그런 내용의 가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에바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돈 쓰고 열심히 이러느라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앞만 몰랐는데 보고. 에바를 얻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가 내가 지금 아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감춰놓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역량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드러냈어. 안타깝죠. 예. 네. 그렇게 차라리 정말 이렇게 말하자면 주석을 깔아놓고서 가는 게 더 세련됐을 텐데. 이미 다 깔려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대사만 한 20개 걷어내면 굉장히 훌륭한 영화가 될 수 있어요. 20개만 대사 들어놓으면 돼. 그거 하나한테 1,000만 원은 좀 해줄 수 있는데 돈 1,000만 원 해결될 일을 이 감독이 이 양반이 돈의 맛이네. 돈의 맛을 돈의 맛을 하시고 1,000만 원에. 예. 저런 오늘 자꾸 습자지하고 지금 이런 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저희가 원래 포인트로 삼는 부분이 늘 누가 잤냐 안 잤냐 여기 다 잤어요. 여기 다 잤어. 그러니까 이건 뭐 엄마랑 두자, 딸이랑 두자, 뭐다 잤어. 여긴 다 잤어요. 여기는 질문을 던질 거리가 없어요. 다 잤어. 그랬고 이 질문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포기했어요. 고정 코너 오늘 사라지는 건가요?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 나 갖고 오려고 뭐, 하나 있는데. 뭐? 그 보면 그 윤 회장 말고 네. 왕 회장님이 계세요. 노인 왕 회장님 계시죠. 그 노인 왕 회장님과 그 안경 쓴 뚱땡이 하녀랑 잤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어렵다고 굳이 어렵나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건 어렵고요. 차라리 그거보다도 가능성 있는 게 그 뭐야 에바가 임신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과연 누구의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난 윤 회장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구나. 진짜 묶어놔도 풀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풀려요. 아니, 저는 그 백고목 회장이 열심히 묶었다고 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길래 혹시 노 회장이 뭐 이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나한테 고라? 대단한 노 회장인데요. 노 회장님이 곳곳에서 활약하시는데요. 너무 아니 근데 노 회장님은 약간 중국 사람인지 일본 일본 사람인지 막 이상하면 일본 말이죠. 아니 드래곤볼에 나오는 마가야로 막 이러나. 거북 무천도사 같은 좀 느낌이 있기요.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의상이나 이런 안경이나 이런 거에서 리빙 데드죠, 리빙 데드. 어. 제임스 조이스 이런 얘기 하면 안 아니, 되거든. 예, 제임스 조이스는 저도 몰라요. 너무 깊이 나옵니다. 갔어. 리빙 데드가. 하여튼 예. 저는 그 사실은 그 노 회장님의 존재도 사실은 불편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그런 양반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등장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만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캐릭터가 등장을 해야만 될까? 그렇죠. 예,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캐릭터 아니었나? 그리고 그 외국 사람 이름 뭐였죠? 그 친구도 사실은 딱히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친구 없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노 회장과 그 친구를 걷어내고 대사 20개만 빼고 나면 칸 상 받을 수 있어요. 야 로버트 로버트인가 하여튼 그래요. 로버트 하여튼 그 달시 파켓이라고 달시 정말 파켓. 우리나라 영화에 관심 많은 평론가. 그 평론가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오죠. 아 정말 연기는 정말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그거 하려고 쭉 우리나라에서 평론을 하지 않나. 그걸 노린 거야 내가 보기엔. 임 감독님도 거기에 어떤 보답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 장면들 몇몇 별장에서의 장면들 그 뭐 장면들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삐 처리를 할 부분인데 퍽덤 루저는 나가도 되죠. 나가도 되죠. 퍽덤 루저는 나가도 되는데 그거를 찌질이로 번역한 건 좀 무리한 번역 아닐까요? 저는 여기 있더라고 질문에. 네. 퍽덤 루저가 퍽덤 루저가 그 루저. 아들이 했나요? 아니면 그 로버트가 아니요. 저기 물어봅니다. 그 퍽덤 루즈를 뭐라고 해요? 이러니까 네. 운전하면서 김강우가 찌질이 이렇게 혼잣말로 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새끼거든요. 그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fucked up 루저란 말은 루저는 찌질일 수 있어요. 근데 fucked up이란 말은 인성이나 가치관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fucked up 그 새끼. he's fucked up 이러면 그 새끼 진짜 됐다. 미친놈이다. 그 새끼 진짜 말종이다. 상종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ucked up 루저가 되면 정말 인간성이 나쁜 찌질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찌질이는 대부분 인간성이 좋단 말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인간성이 좋기 때문에 찌질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찌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아까 뭐라고 했죠? 새끼. 이건 다 나 그거 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여튼 fucked up이라는 말 자체는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이 별로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fucked up 루저라고 하면 그냥 찌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카투사라 다른데요. 역시 캠프 어디신가요? 캠프 험프리스 평택. 예. 그러니까 진짜로 이재 PD님이 보면 진짜 슈퍼 엘리트예요. 대학교 좋은 대학 나와 대학교 때 등단에 카투사야. 다 그 저 기회주의가 만들어낸 선물이야. 뭐 하나를 잡으면 요걸로 뭘 내가 더 잡을 수 있을까? 하나씩 이렇게. 진짜. 내가 요걸 갖고 있는데 요걸로 뭘 어떻게 같이 시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비해서 김은종 PD님은 한심해요. 시험도 안 보고 시험도 안 봐. 잡을 수 있는 것도 잡지 않아. 흔한 능력 시험도 안 봐. 중국과 나온 사람이. 외고 중국과 나와서 HSK가 뭔가요? 정말 좀 잡으세요. 쓸쓸하네요, 갑자기. 쓸쓸해지네 정말.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가 보통 대부분 판타지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약간 리버스 판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자들이 불행하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거에 대한 판타지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행복하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현실이 너무 초라해지니까 맞아요. 부자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부자들이 불행할 것 같지 않거든요. 불행한 부자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부자여서 불행한 게 아니고 그냥 불행한 사람이어서 불행한 거지. 근데 굳이 부자들은 불행해하는 식으로 아니면 뭐 어떤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 판타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어요. 사실 거기 나오는 재벌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주영작처럼 그렇게 돈의 맛을 말하자면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불행하다는 걸 느끼는 거지 그 안에 매몰돼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잘 모르죠. 감각이 없죠. 감각이 아예 없어요.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좀 꼽아주시죠. 당연히 저는 그 로버트가 접대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분들은 집안에 안마시술을 차려놓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고 저는 이제 뭐 그 임상수 감독이 이제 감독의 시선은 카메라로 처리가 되잖아요. 카메라가 곧 감독의 시선인데 이 아저씨가 참 특이한 게 그 처녀들의 저녁 식사부터 쭉 봐오면
저는 이분 영화를 좋아하는 감독이 아닌데도 많이 봤는데 보면 섹스씬을 찍는 정사씬을 찍는 이 카메라의 시선이 굉장히 좀 뜬금없어요. 특별히 각도나 이런 거 고집하지도 않고 그냥 대놓고 찍어요 그냥.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한 섹스씬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와 젊은 여자의 섹스씬, 그다음 또 할머니와 나이로 치면 할머니와 젊은 남자의 섹스 이런 게 나왔던데 그것들도 저는 그래서 그 정사를 어떤 각도로 어떻게 찍을까를 되게 궁금하게 봤는데 정말 그 옆에서 그냥 툭 잡아버리더라고요. 위에서 툭 잡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얼굴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쳐가지고 뭐 좀 더 육체를 뭐 좋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툭툭툭 잡아내는 걸 보면서 또 되게 근성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사신들이 이렇게 무성의한 느낌이 들 정도로 처리된 영화는 참 드물다. 왜냐하면 거기서 감독 색깔을 굉장히 낼 수 있거든요. 그 카메라 숏의 위치에 따라서. 그걸 보면서 되게 그 장면이 오히려 너무 무덤덤해서 인상적이었어요. 숏도 별로 안 쓰고 그냥 한 컷으로 그냥 쭉 가잖아요. 얼마든지 뭐 이렇게 관능적으로 더 섹시하게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뭐 배우도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죠. 말하자면. 김은종 PD님 뭐가 인상적인 장면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말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말이 결말이 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와중에 에바가 눈 뜨는 장면은 그나마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여기서 눈을 확 뜨는 이 장면은 정말 이건 뭘까? 이거 뭐라고 보셨어요? 그냥 김광우가 밖에서 이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봤어요. 김광우라는 우리 보통의 인간이 돈으로 물들어있는 그 세계에서 돈의 맛에 함몰되지 않고 가까스로 탈출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탈출했을 때 에바는 탈출하지 못했잖아요. 에바는 잡아먹혔단 말이죠. 어쨌든 그 에바에게도 마치 판타지 속에서 탈출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감독이 그렇게 왜냐하면 사실 거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에바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열이면 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연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에바도 눈을 한번 뜨게 해주자. 판타지지만 어쨌든 영화 속에서 번쩍 뜨게 해주지 않았나. 어쨌든 죽은 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살아나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관객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죽은 거 그러니까 이거 살아났나? 관 뚜껑 열었는데 나오는 거 아닌가? 정말 헐리우드 그 전형적인 그 영화들 있죠. 아니 와이프가 물어보더라. 갑자기 나한테 살았어? 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그 아들인 철이하고 주 실장이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특이하죠 그 장면.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시퀀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실장 우리 엄마랑 퍽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주 실장이 모욕을 당했으니까 기분이 딱 나빠서 내립니다. 차에서 문을 열고. 그러고선 뒤에 윤철의 문을 열고 내려. 갑자기 윤철이 사과를 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려 이 새끼야. 내립니다. 싸움이 나는데 정말 개맞든 맞아요. 원래 이게 느낌대로 가자면 한 대도 못 때리죠. 원래 느낌대로 가자면은 졸라 때려야 되는데 한 대도 못 때리고 졸라 맞아요. 그 장면이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윤철이 한마디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해도 나 못 이겨. 그 장면이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장면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또 이거 쓸데없는 거 생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가 있냐면 일본의 무술 중에 오시키우치라는 무술이 있어요. 이 양반 아는 것도 많아. 참나. 그게 어떤 무술이냐면 앉아서 싸우는 상태를 상정하고 배우는 무술이에요. 앉아서 무릎 꿇고 있는 자세에서. 왜 그런 무술이 생겼냐 하면 예를 들면 뭐 천황가의 자제라든지 뭐 아니면 다이묘의 뭐라든지 하면 최후의 순간에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무술을 기본적으로 몸에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서 그런 일이 생길 경우가 많냐면 방 안에 둘이 있는데 바깥에 호의들이 다 물리쳐지고 둘이 앉아있는데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꼭 익혀야 되는 무술인 거죠. 독대할 때. 네, 독대를 하거나 아니면 배반을 때리면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칼을 든다든지 이럴 경우에 싸우려면 그런 무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후의 순간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몸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뭐 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집, 그러니까 뭐 왕족, 귀족, 천황가의 자제 이런 사람들일수록 무술 같은 걸 익힌다는 거죠. 거기도 보면 묘한 저는 그 온주환 씨 맞죠? 온주환 씨의 자세를 보고 묘한 걸 느꼈는데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게 킥복싱 자세야. 그렇죠, 맞아요. 무에타이 자세입니다. 근데
그게 문외한들이나 아니면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그 자세를 보면 되게 어설퍼 보여요. 그래서 무슨 캥거루처럼 서 있다. 이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애가 때릴 수 있나 싶겠지만 그게 사실은 무에타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비전에 가까운 칼라리 파이트라든지 이런 비전에 가까운 무술들을 배우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정이 들어간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약간 번외의 얘기입니다만 아니 근데 그 장면이 주제의식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부분이 네. 정말 임상수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사실은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서울대 뭐 연고대 들어오는 그 뭐 비율을 따지면 강남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 정도 지방 출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말하자면 이 부분하고 상충돼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100% 세습이 된다는 거죠. 네. 강남에서 좋은 교육 받고 씁쓸하구나. 좋은 학원 다니고 네.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또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굉장히 말하자면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장면에서도 그 대사가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냥 없는 게 낫죠. 그걸 사실은 걷어내는 게 그냥 낫지. 차 타고 혼자 가는 게 훨씬 더 깨끗한데 그렇죠. 그 장면 굳이 그 얘기를 하고 그 대사에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아까 이승훈 PD가 은용을 해줬는데 한 글자가 빠졌어요. 넌 나한테 죽어도 안 돼가 아니라 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들은 나한테 어떻게도 안 돼. 그게 뭐냐면 어떤 시선이냐면 이 거기 윤철이라는 그 친구 윤 회장 아들은 사장이죠. 젊은 사장은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네. 나만 있고 나머지 복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나와 나 외의 복수로 양분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그게 그 대사의 핵심이에요. 아. 영화를 한번 다시 보세요. 넌 나한테 안 돼가 아니라 니들은 나한테 안 돼. 그렇게 왜냐면 거기 얘기했어요. 사람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어 쓰러져 있는 사람은. 네. 그런데도 니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 사람의 머리에서 이미 이분법 나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이 재벌가였던 그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가 치밀한데 이렇게 치밀한 영화에 왜 이렇게 군더더기 대사들이 많을까? 그러니까 군더더기인 장면과 대사 캐릭터들이 군더더기인 있는 장면 거죠. 대사 캐릭터가 너무 많았어요. 뭐 그거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의 그 정사. 씬은 네. 그 씬은 투자자들의 어떤 강요로 들어갔다고 뭐 그러긴 하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그거 너무나 외에도, 군더더기가 네. 많다는 거죠. 너무나 투자자의 과잉. 것으로 들어갔을 것 같지 않은. 너무나 과잉이 많다는 저희가 거죠. 투자자들은 납득하죠. 그리고 비행기 정사 장면 이런 건 좋아해요. 정사 장면은 언제 어디서 난데없이 나와도 좋아해요. 환영합니다. 우리 습자지처럼 쭉쭉 빨아들일 수 이 있어요. 사람이 자꾸 하니까. 아 근데 그 돈의 맛이라고 부제를 달았지만 사실은 이게 섹스의 맛이기도 해요. 이 영화에서 이 돈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게 나오는 게 이 섹스죠. 그 욕망, 쉽게 말하면 욕망인데 우리가 이게 또 자본주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 가면 또 하여튼 먹고 살만해지면 의식주가 있잖아요. 의식주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 강력한 욕망은 사실은 성적인 욕망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성적인 욕망은 안타깝게도 대체제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성적 욕망이 대체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한 몇 안 되는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성적 욕망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가 사람들도 흔히 말하는 거 떡을 쳐야 섹스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숙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재벌가가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정말 섹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윤 회장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가정부 그것도 우리나라 여자도 아니고 필리핀 여자와 흔히 말해서 붙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그냥 국권이 성을 가지고 문제없이 해결됐을 거예요. 그 아들은 검찰에 그렇게 안 불려다녀도 됐을 거고 깨끗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그 작은 섹스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에바와의 섹스 때문에. 그 감독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의 맛은 곧 섹스의 맛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이런 지점이 있어요. 그 백윤식이 그 연기한 윤 회장이 이게 사실은 돈의 맛에 중독돼 있다가 자신은 마치 어떤 순수를 찾은 듯한 이런 식의 이제 그 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노래도 그렇고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돈의 맛이 섹스의 맛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또 본능을 찾아간 게 또 순수한 자신을 찾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갱생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돈의 맛에 중독이 돼 있다. 그걸 깨치고 에바라는 어떤 영화 속에서 보자면 구조적으로 이제 순수한 결정체처럼 등장하는 에바라는 여자. 왜 감독도 그렇게 딱 또 되게 명료한 대사로 밝혀줘요. 에바가 대사가 많지 않은데 한마디 하는 게 저는 그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굳이 그러지 대사에서 않아도 되는데 캐릭터에다 써놓는 거죠. 이 여자는 순수한 여자입니다. 순수한 역할이에요라고 써놓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거기다 한 발 더 나가고 싶어요. 한 발 더 나가는 건지 더 이거 뒤로 빠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섹스 때문에 이제 붕괴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섹스 때문이지만 섹스가 직접적인 거지만 그 원인의 전에 그게 원인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런 부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는 사적인 공간이 누군가에겐 공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아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운데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뭐냐면 나는 여기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냥 내 생활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같이 일하는 김강우 실장이나 뭐 비서 하녀들 이런 메이드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일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먹고 살죠. 네. 숨을 쉬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들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곳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곳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겹치면서 그러니까 모순된 그런 지점들이 생기면서 그런 방금 말한 섹스라든지 이런 식의 곳곳에서의 모순들이 쌓이면서 그게 붕괴하게 되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 좋은 지적인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트가 영화에 네. 차지하는 3억 5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생각보다는 덜 들었네요. 네. 더 들었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개조만 했을 테니까. 뭐 건물은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안에는 완전 정말 그 뭐지 뭐 그림이나 이런 그 미술품 다 진짜래요. 다 진짜래요. 다 빌려온 거래. 그것도 심지어 해외 작가들 것까지 다 빌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조품으로 깐 게 아니래요. 어마어마하게 꾸몄는데 근데 궁금했던 거는 차는 왜 볼보를 타나요? 제가 보자 볼보 협찬입니다. 네. 그러니까 협찬인데. 근데 볼보 중에서도 근데 제가 차를 잘 아는데 네. 그게 볼보의 제일 좋은 세단이에요. S80인데. 아 그래요? 그 리무진 버전이 있지 않아요? 볼보가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흔히 말하는 세단이라고 하는 게 벤츠는 S 클래스, E 클래스, C 클래스가 있잖아요. BMW는 7, 5, 3 이렇게 떨어지는데 볼보는 S80이 제일 크고 S60, S40이에요. S40이 아반떼급, S60이 소나타급, S80이 그랜저쯤 되는데. 아니 근데 80에 리무진이 있지 않나 해서요. 80 L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안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있어도 안 들어와요. 아니 근데 그 정도의 집이면 우리가 이렇게 아는 브랜드가 아닌 S600 내지는 마이바흐 내지는 롤스로이스가 있죠. 마세라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들어본 그 브랜드들 있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한테 차를 줘도 우리가 구릴 수 없는 유지비 때문에 구릴 수 없는 그런 브랜드. 그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타고 다니는 오픈카도 그 SC라고 그 볼보의 오픈카 모델이에요. 타고 다니는 것 하드탑 볼보 협찬인가 아니면 볼보 협찬이요. 그리고 다른 차 김강우 실장이 타는 차는 그 BMW에서 나온 그 BMW 미니 그 컨트리맨이라는 차예요. 그 차 한 대 빼고 그 김강우 실장이 타는 BMW 미니 컨트리맨 빼고 나머지 차는 협찬인 건 알겠는데 격을 좀 세트하고 좀 맞춰 주셨어야 되는 게 심지어 아닌가. 그 퇴장이 그 집을 떠날 때 타고 다니는 그 SUV 그것도 볼보. 그것도 볼보예요. 네. 여기도 볼보예요. 반전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 태국인가요? 필리핀 갔을 때 모른 그 장례차가 볼보면 반전이 되지 않을까? 왠지 그럴 것 같다는. 그러면 저는 임산수 감독 인정해드립니다. 스폰의 황제라고. 스폰의 황제를 인정해드립니다. 그 미술품 다 빌리려면은 이빨이 부서져라 털었어야 될 거예요. 보통으로 해서 빌릴 수가 없어요. 이빨이 부서져라 털어서 미술품 빌리고. 돈만으로 빌릴 수 있는 작품들이. 그리고 영구차를 볼보로 깔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임상수 감독님 인정이 드립니다. 한여 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미술품을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품으로. 이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자신감이 정말 넘치세요. 근데 한여보다는 어쨌든 대중적으로 많이 재미가 있어졌어요. 난 그걸 생각해요. 뭐 작품 완성도 면에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그런 결함들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이랬나 싶은 생각조차 들 정도예요. 저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게 뭐 생각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씬들이 주인공들한테 일어나지 않고 아까 그 다시 파켓 그런 씬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무명 뭐 배우들 엑스트라 씬들은 굉장히 강렬한데 사실 여러분들 그 김효진 씨 뭐 그렇게 밋밋하게 나올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망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 양반이 이번에 상을 받아보겠다고 다부지게 결심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나쁜 결과를 낳긴 했지만 뭐냐면 얘기를 들으니까 제작 과정에서 이게 워낙에 돈 많은 분들을 까는 영화다 보니까 돈 많은 분들이 돈을 안 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를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는 방법은 상을 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타겠다고 다부지게 결심을 해서 외국 관객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노골적인 대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인사를 이렇게 꾸벅합니다. 김강우 실장이니까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라고 김현희 씨가 해요. 그거는 심지어 그 임상수 감독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일부러 넣은 거다. 외국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 그런 재벌 문화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이제 약간 그 굉장히 신빙성 있는 설명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하니까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작정하고 상 받고자 만든 영화는 결코 상을 못 합니다. 그게 문제죠. 예,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이 또 하나 있다면 저는 그거예요. 칸
영화제에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되게 돈의 맛이 우리나라 매체에도 화제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칸에서 수상을 못 한다는 게 결정되자마자 참 이상하더라고. 무슨 거품 빠지듯이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칸 영화제에서 상 받고 안 받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칸 영화제에서 상 받은 영화라고 재밌지 않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 받은 영화는 재미없거든요. 칸 영화에서 상 받았다고 재밌는 영화가 되는 게 아닌데 상을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게다가 그게 우리나라 영화제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어. 외국의 평가인데 아니 외국 사람들이 재밌어도 우리는 재미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서가 완전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이게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한 19금 영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년층 관객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인정받은 작품을 보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사실 외국에서 가장 반응 좋은 감독은 김기덕 감독인데 네. 누가 뭐래도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졸라 재미없죠.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거 솔직히 봄, 여름, 가을. 조감독들이 만든 영화는 재밌어요. 여름 가을 그리고 뭐 그리고 아. 그리고 봄까지 더 있어요. 어. 어떻게 봐요 그런 거 영화를? 진짜 그 영화 보면 호수에서 이렇게 뭐 판자 하나 깔아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막 한 번 찍으면 막 테이크 하나가 막 1분, 2분 막 가니까 뭐 카메라도 안 비기고. 조감독님들이 찍은 영화 재밌잖아요. 고지전 이런 거 재밌어요. 좋아요 그런 거. 아 재밌어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좀 생각이 나긴 했어요.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인타임이라고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시간을 사는 그 네, 아만다 사이프리드인데 봤다네 그거. 20살이 딱 되는 순간부터 나이를 더 이상 안 먹어요. 늙지 않는 대신에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맞아요, 돈을 20살. 그러니까 일을 해서 시간을 벌어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채로 계속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자극적인 설정이네. 어쨌든 거기서 보면 아만다 사이프리드랑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이제 아버지의 말하자면 시간 금고를 털어요. 거기에 그렇죠. 뭐 100억 년 이런 게 그렇죠, 저장이 돼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그런 식의 이런 그 얘기들이 재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결국은 뭐 요즘 사회를 반영하는 거겠지만 그런 이런 시스템들이 아마 그 돈의 맛과 좀 겹쳐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이 듣고 나지 보니까 않나 그러네요. 싶어요. 예, 저도 봤는데 그 영화 봤는데 여기서 만약에 에바가 살아났으면 딱 인타임이 됐을 거예요. 정말. 아까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라고 얘기를 하셨구나. 아. 그러네요. 자, 영화 급소 얘기합시다. 전 여전히 얘기했지만 필요 없는 대사, 필요 없는 캐릭터들. 그게 영화의 급소라고 생각해요. 미덕 있다면? 여전히 임상수 감독의 어떤 노골성, 네. 노골적인 시선, 네. 특히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노골적인 시선, 꿋꿋이 가지고 있는 뚝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칸 의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아까 이승훈 PD가 얘기해준 거 너무 고마운 게 조금 이해가 가요. 진짜 그럴 것 같아. 그 외국 관객들 때문에 그런 필요 없이 어떻게 상을 노골적이고 받고자 하는. 그런 대사, 설명적인 대사가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정말. 그래도 없었어야죠. 어쨌든 외국 감독들도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거 없었어도. 진짜 예전에 그 바람난 가족처럼 거의 완벽에 그거 정말 가까운, 재밌었는데 그 영화를 영화는 만들어내시길 기대합니다. 김은정 PD님 미덕과 제가 악덕. 제가 생각하는 뭐 악덕은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지나친 노골성. 정말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그런 뭐 거울 뒤에 돈 쌓아놓고 거울로 그 김강우가 자신의 나신을 바라보는 이런 장면들은 네. 몇 번이 나오거든요. 네.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미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화는 그 왜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처럼 아니, 더 어렵네. 아니 주석이 막 많이 이렇게 그 주석 보는 재미로 사실은 보는 또 소설이 있거든요. 네, 어벤져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예, 있어요. 아까 그 이승훈 PD가 지적한 것처럼 뭐 탁스 페어런츠라든지 그 노래라든지 그런 재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임상수 감독 정도라면 그 집안 곳곳에 걸어놨던 그 그림들이랑 이런 미술품들, 것도, 그림과 그 조각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저는 미덕과 악덕은 뭐 비슷한 얘기고요. 그냥 좀 아쉽고 왠지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다 보니까 깊이 있게 감정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요. 미덕은 저는 우디의 삶에 대한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해줬다는데 미덕을 삼고 싶어요. 뭐냐면은 거기서 보면 김강우 씨가 자전거를 탔나 뭐를 탔나 하는 장면, 뛰는 장면이었나 하는 장면에서 그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러고 보니 오늘 노래도 안 들었네. 그 노래 아까 듣고 오세요. 예. 아까 들었잖아요. 네, 들었다 치고. 예. 네, 아까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들었어요. 우리 들었어요. 뭐냐면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를 부릅니다. 그저 골프 네. 카트를 몰고 가면서 골프 그- 카트 예, 몰고, 예. 예. 그게 자전거가 아니었고 카트를 타봤어야지. 이 돈의 맛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맛을 보지 못했어. 네. 근데 별일 없이 산다를 불러요. 근데 그 별일 없이 산다의 가사가 이런 거잖아요. 네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려주마. 난 별일 없이 산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일하는데도 얻지 못하는데도 계속 일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걸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 10대는 10대 해야 될 50가지, 20대 안 하면 몇 가지 무슨 시크릿, 뭐 성공하는 무슨 사람들의 습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끊임없이 불안감을 심어 넣어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큰 문제가 없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잠자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지장 없는데도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은 우린 지금 잘 살고 있고 별일 없이 산다, 즐겁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그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구조인지 그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그러니까 이것도 노골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별일 없이 산다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살면은 된다는 거를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건 의도했습니다. 의도했을까? 저는 그 주제의식에 100% 동감을 하는데 제가 그때 섭외 전화를 했을 때 네. 임상수 감독이 술에 좀 거나하게 취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지금 한국 시간으로 몇 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 시간까지 잠도 안 자고 이거 뭐 나 섭외하려고 여지껏 기다렸다 전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이 임상수 감독이 네. 그 내보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100%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저 주제의식은 동감합니다. 어쨌든 다만 이제 방법이 네. 공감을 못 일으켰어요. 예. 윤 회장이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정말 수백억짜리 그 저택에서 정말 자산 뭐 수십조 수백억 수십조 되겠죠. 그런 재벌가의 회장으로 사는 것보다 그 필리핀 가정부 에바랑 같이 네. 섹스나 하면서 정말 달콤한 사랑에 젖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또 못 버리죠. 그게 또 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쉽지 않죠.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별일 없이 산다는 자세로 그렇게 살면은 된다라는 그런 해법을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의 그 장면을 꼭 보시라.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장면을 꼭 눈여겨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점 주죠. 3개. 저는 3개 반? 네, 조금 더 줬습니다. 그래요? 전 2개 줄게요. 웬만하면 보지 말까? 왜냐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뭐 별로 고민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뭐 보면서 공감이 가지도 않을 것 같고 빡 돌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저런가 보다 싶어서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딱 하나거든요. 뭐 교훈이고 감동이 아무것도 없이 보면 시간 가는 게 최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네. 맞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뭐 별로 안 봐도 저는 되지 않나. 주제 의식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드는 네. 주제 의식이기 아, 때문에 저는 그 그것 안마신 좀- 때문에 2개였는데 그 안마신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달실 파켓은 몇 개를 줬을까요? 이 영화에 5개입니다. 아니 6개를 줘야지 6개. 5개로 돼? 달시파켓 선생님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정말 한국말도 잘하실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을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예. 별점 그러면 이재익PD님 3개. 3개. 저는 3개 반. 3개 반, 전 2개. 예, 그렇게 별점 드리고요. 다음 주에 영화를 주에 어떤 영화를 할까요? 프로메테우스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그거 할까요? 그걸로 하시죠. 바로 갑시다. 예. 네, 프로메테우스 그러면은 핫하지 않지. 이미 우리가 녹음해서 방송이 나갈 땐 핫하지 아니요. 그때까지도 핫할 겁니다. 이 그럴까요? 영화 재밌을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녹음을 뭐 한 게 있는데 별로 재미없다는 얘기가 정말? 저도 악평을 많이 들었는데 아. 어쨌든 볼 거기 때문에 네, 뭐 왜냐면 우리가 프로메테우스 얘기도 하지만 당연히 에일리언 얘기를 할 거잖아요. 리들리 스콧 네. 얘기를 하죠 전반적으로. 리들리 스콧 그거 뭐 판단하면 블레이드. 뭐 근데 되는 거고. 뭐 블레이드 러너까지 가게 되면 너무 얘기가 방대해서 원투쓰리 잘라서 해야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저는 이건 전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 블레이드 러너의 원제목이 너무 좋아요. 뭔데요? 그 소설 원제목이 뭐냐면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라는 제목이거든요. 전기양, 그 전기양. 제목 들어본 적 있어요. 전기양. 이게 제목이 되게 철학적이잖아요. SF 소설 중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그 또 여담인데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플레이보이즈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소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거기 사실. 소설 되게 좋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설 중에 SF가 많은데 그런 제목들이 아주 좋은 소설이 정말 많죠. 유명한 작가들 거 많죠. 심지어 뭐 해미의 거도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것 보진 같아. 않았어요. 사진만 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들어가. 사진 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 다음 주에는 프로메테우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트 한번 다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이 방송의 유일한 청취자. 정말 입니다. 저희 청취층은 습자지처럼 얇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정말 계속 이런 건적이 하여튼 당신이 유일한 청취자일지도 모릅니다. 유일한 청취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우리에게 반응을 줘야 우리가 움직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네타운19 골뱅이 gmail.com 골뱅이. 네, 간접 광고가 가능한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야매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이거 다 듣고 나서 별일 없이 산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뭐 안 추천곡이네요. 오늘. 들으셔도 할 수 없죠 뭐. 아,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네. 좋은 곡이에요. 아 그래 우리 장기가 너무 좋아. 내가 장기를 너무 좋아. 아, 저도 장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또 우리 또 회식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술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도 술 드세요. 안녕. 바이바이.